오래전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이다. 나는 출장으로 중서부 내륙의 기후현에 한 달 정도 머무르고 있었다. 기후 시내보다 동쪽의 미해현 쪽이 오히려 더 가까웠던 시골이었다. 하지만 시골치곤 제법 역 주변에 노래방이나 클럽 같은 놀 곳들이 있어서 그리 시골스럽지는 않았다. 일조차도 출장 근무라서 잔업 같은 것 없이 정시 퇴근이 가능하였고,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묵고 있는 호텔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어느 날 사람이 그리워져서인지 어떤 바에 들르게 되었다. 그 바는 남자 주인이 혼자서 운영하는 곳으로 카운터 쪽으로 5석의 의자 외에 홀 테이블은 2개 정도의 아담한 가게였다. 주인은 술 장사에 대해 내공이 가득한 느낌의 사람이었다. 대화도 상당히 잘 통했고, 아는 사람도 없던 곳에 와 있던 나는 언제부터인지 퇴근길에 거의 매일 그곳에 가게 되었다. 한 주간 내내 출근 도장을 찍어대니 단골 손님이라기보다는 가까운 친지같이 되어서 서로 시덥잖은 얘기로 꽃을 피우며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 중에서 특히나 사이가 가까워졌던 사람들은 다카시상이라 불리는 40 가까워 보이는 사람과 사하짱이라 불리는 남국 미녀풍의 여자였다. 다카시상과 사하짱도 서로 사이가 좋았으므로 주인과 함께 4명이 가게 문 닫을 때까지 항상 분위기가 좋았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라. 언제나처럼 일을 마친 나는 그 바로 향했다. 지하로 이어지는 짧은 계단을 내려가 무거워 보이는 목재문을 열자 언제나 카운터 속쪽에 앉아있던 사하짱이 그날은 홀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친구들과 함께였던 모양으로 여자 셋이서 한잔하는 중이었다. 나는 제일 안쪽에 카운터 의자에 앉은 후 주인에게 맥주와 추천 메뉴인 파스타를 주문했다. 좀 지나니 다카시상도 가게에 와서 내 옆에 앉아 둘이 해외 축구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러고 있을 때 사하짱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뉴욕기상은 귀신 같은 거 믿어요? 나는 뜬금없는 물음에 당황했지만 그런 쪽 이야기는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그럼 믿고 말고 라고 대답했다. 얼근히 취해 있던 다카시상도 왠지 귀신은 절대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마스터까지 그 이야기에 끼어들어서 무서운 이야기가 화제거리로 되어버렸다. 각자의 경험담을 대충 이야기하다 보니 그대로 담력시험을 가는 게 어떻겠냐는 쪽으로 화제가 흘러가 버렸다. 제일 들뜬 것은 마스터로 어서 가게 문을 닫고 움직이자고 말을 꺼낸다. 후후 모두 남아서 마스터 가게 문 닫는 것을 돕고 나서 날짜가 바뀌기 전에는 가게를 나서게 된다. 여기서 사하짱의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는 준짱. 슬림한 데다 키도 크고 긴 검은 머리가 인상적인 여자다. 두 번째는 사야짱. 작은 몸에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여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그 여자 3사람에겐 미안하지만 마음속으로 인물평가 같은 걸 하고 있었다. 결국 내 맘은 남국 뷰티 같은 사하짱을 골랐지만 말이다. 여성 3인과 나와 다카시상과 가게 주인, 이렇게 6명이서 역전 번화가를 걸어서 마스터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때 멀쩡한 건 마스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운전은 그의 몫이 되어버렸다. 마스터의 차는 유명한 독일산 승합차였다. 의외로 바 같은 걸 운영하면서도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한 기억이 난다. 운전석에는 마스터,
조수석에는 긴 검은 머리의 준짱이 탔다. 그 뒷좌석에는 다카시상과 단발의 사야짱. 나는 당연하게도 사야짱과 맨 뒷자리에 둘이. 목적지는 통칭 가와사키 마을이라고 불리는 폐촌. 확실하진 않지만 1860년대에서 1910년대에 걸친 시기에 폐촌이 된 마을이라는데, 지금도 그 당시의 민가 같은 것들이 한편으론 많이 남아있다고도 한다. 물론 건물들은 다 쓰러져 가겠지만 말이다. 나는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가와사키 마을이란 곳은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의외였던 것은 그곳 출신인 나머지 5명도 이야기만은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실제로 그곳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건 바로 그 지역에서도 그다지 유명한 심령 스팟은 아니라는 것이다. 나이가 제일 많은 마스터가 겨우 가와사키 마을까지 가는 길 정도만 알고 있다는 것. 시내에서 차로 산을 향해 1시간 정도를 달리면 나오는 것 같았다. 게다가 중간에 차로 들어갈 수 없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걸어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텐션이 확 내려갔지만, 다른 5명은 그렇지도 않은 듯 밝은 모습으로 콧노래를 흥얼대기도 했다. 가던 중 다카시상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편의점에 들렀다. 그리고 거기서 마실 것들이랑 손전등을 샀다. 논길을 뒤로 하고 나가니 양쪽에 펼쳐지는 광경은 산밖에 없었다. 마치 산과 산 사이를 꿰뚫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는 그 국도를 계속 달렸다. 국도를 달리다 표지판으로 보이는 부서진 드라이브인 간판에서 우회전을 했다. 거기서부터는 진짜 산길로 겨우 포장되어 있었지만 아스팔트가 여기저기 부서져 나가 있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었다. 조금 더 차를 달려 나아가 보니 드디어 포장도 되어 있지 않은 자갈밭으로 바뀌었다. 자갈길을 달리다 보니 뜬금없이 광장이 나왔다. 광장으로부터 앞쪽으로는 검고 노란 로프가 쳐져 있었고, 로프에는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토사 붕괴 주의, 출입 금지, 무슨 시청. 그것부터는 알고 있던 대로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모양이었다. 로프를 걷어 올리고 우리는 좁은 자갈길을 신중하게 걷기 시작했다. 달빛이 나무들에 가려져서 시야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 게다가 무릎 위까지 올라오는 잡초들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령 스팟으론 합격점을 줄 수 있겠다 싶었다. 그냥 분위기는 으스스했지만 그때는 아직 기분 나쁜 느낌은 없었다. 계속 숲을 걷어가며 걸어가니 또 평범한 광장으로 나왔다. 그 광장은 버려진 가전제품과 타이어 같은 것들로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다. 10중 8구 불법 투기겠지. 그리고 그 광장을 빠져나오자 이어서 좁은 산길이 나왔다. 여자들은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냐고 투덜댔지만 마스터 말로는 아니라고 했다. 아니라기보다는 그 짐승들이 다닐 법한 좁은 산길 말고는 울창한 나무가 방해가 되어 다른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 같은 곳은 아예 없었다. 15분 정도 산길을 걸었을까. 문득 선두에서 걷고 있던 마스터가 멈춰 섰다. 그것에 따르듯이 전원 걸음을 멈췄다. 마스터가 쳐다보는 곳에는 커다란 비석 같은 게 2개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나란히 서 있긴 하지만 그 비석과 비석 사이로 자동차 2대 정도는 충분히 마주쳐 지나갈 수 있는 넓이였다. 아마도 비석과 비석 사이가
마을로 통하는 문 같은 게 아닐까 싶었다. 우측 비석은 전체적으로 네모난 느낌으로 크기로 말하면 보통 무덤 봉분 정도였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지 돌에는 이끼투성이었다. 뭔가 글씨가 새겨져 있는 모양이었으나 알아볼 수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마을 이름 같은 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리고 왼쪽 비석은 전체적으로 둥근 듯한 느낌을 띤 돌로 보통 이상으로 컸다. 이쪽도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네모난 비석과 같이 읽기가 어려웠다. 그저 미령이던가 비라는 글씨가 가까스로 보였다. 비석과 비석 사이를 빠져나와서 우린 드디어 마을로 들어갔다. 지형 자체로만 보면 상간마을, 그런 인상이었다. 멀리 몇 채 건물 같은 것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린 우선 건물로 향했다. 마을 안쪽도 잡초나 넘어진 나무 같은 것들로 걷기가 나빴다. 건물에 가까이 가서야 그것이 망한 집들의 폐허라는 것을 알았다. 전체적으로 폐허는 20집 정도 되었다. 전부 목조 건물로 된 평범한 옛날 집들로 사극에나 나올 법한 집들이었다. 거의 모든 집들이 기울거나 무너져 있었고 기둥이나 들보가 드러나 있었다. 우리는 개중 비교적 덜 기울어져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분명 현관 미닫이 문이었던 것 같은 것을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은 흙마루로 되어 있었고 거기서 한 단 높이 다다미가 깔려 있었다. 다다미도 너덜너덜 썩어 있었으며 마루는 곳곳에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민가 안쪽을 조사했다. 특히 이렇다 할 것들은 없었지만 메이지 시대에 폐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었던 듯 전자제품의 잔해는커녕 조명 설비조차 없는 것이 그 사실을 반증하고 있었다. 그 시대는 램프나 초 같은 것으로 불을 밝혔겠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우리는 그 집을 나왔다. 그리고 비교적 들어가기 쉬운 집들을 서너 곳 돌아보았다. 이전에도 담력시험하러 사람들이 방문한 흔적은 있었다. 음욕행 같은 것들이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제주사의 깡통들로 봐선 이곳에 수십 년은 아무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페트병 같은 것들도 없었고 말이다. 그렇게 한번 둘러보고 우린 잠깐 쉬기로 했다.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는 둥 서로 떠들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있자니 민가 뒤 언덕 쪽에서 흐느낀다고 해야 하나 짐승의 울음소리라고 해야 하나 설명하기 어려운 소리가 들렸다. 그건 전원 동시에 들었던 것 같아서 모두가 한꺼번에 언덕 쪽을 돌아봤다.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보다는 짐승이 멀리서 우는 듯한 소리로 들렸다. 모두 경계태세로 들어갔다. 그때부터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세 번째 소리를 기다렸으나 결국 그 소리는 다신 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였을까? 내가 모두를 향해 물었다. 그러자 대답한 것은 가게 마스터였다. 아마 코요테가 아니었을까? 사장이 끼어들었다. 코요테가 일본에 어디 있어요? 그건 그렇지. 마스터가 부끄러운 듯 쑥스러운 웃음을 보였다. 모두가 폭소하였다. 저기 아까 그 소리 난 쪽 있잖아요. 가보지 않을래요? 사야짱이 제안했다. 모두
짐승이라고 생각했었는지 그 시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 민가의 뒷뜰을 지나서 조금 약간 높은 언덕을 올랐다. 아래에선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언덕을 올라서니 그곳은 횡댕그렁한 넓은 초원이 펼쳐진다. 그리고 그 초원의 정중앙에는 작은 집이 있었다.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 같았다. 누가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말하자 일단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까? 대답하는 마스터. 6명은 두려운 마음보다 호기심이 앞서는 바람에 그 오두막까지 가보기로 한다. 조심해서 작은 창문으로 안쪽을 들여다본다. 그런데 그곳에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오두막의 크기는 4, 5평 정도. 집의 네 귀퉁이에는 촛불과 수북이 쌓인 소금, 그리고 귀퉁이마다 개, 돼지, 소, 하개 머리가 각각 놓여 있었다. 게다가 중앙에는 제단이라고 생각되는 선반이 있었고 술과 신사에 바치는 나뭇가지, 쌀 등이 다닥다닥 붙어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집안 한쪽 벽은 붓으로 휘갈겨 쓴 듯한 글씨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가장 놀란 것은 제단 앞쪽에 백발의 노파가 기도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언가를 읽고 있었지만 그게 일본어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주문을 읊는 리듬이 묘하게도 우리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술에 취했을 때의 감각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주위의 모두를 돌아보았다. 모두가 전부 눈을 가늘게 뜨고 기분 좋은 듯 그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노파는 계속해서 주문을 읊었다. 그러면서 무시로 만든 자루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건 흐물흐물거렸다. 분명 인간의 가죽을 벗겨낸 것 같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엄청나게 그로테스크한 모습에 준짱과 사야짱이 비명을 질러버렸다. 그 순간 노파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챘다. 우리에겐 그렇게 들렸다. 그러면서 노파는 다음 순간 네 발로 뛰는 것처럼 되어서 우리 쪽으로 달려왔다. 그렇다. 마치 개가 뛰는 것처럼.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두막에서 떨어져 언덕을 뛰어내려갔다. 옆 사람 챙길 여유도 없었다. 그저 비명과 도망가는 발소리만이 전부에게 들려올 뿐이었다. 패천을 뒤로하고 비석이 있는 광장까지 단숨에 달려 빠져나왔다. 숨을 몰아쉬며 모두의 안부를 확인한다. 어찌됐든 전원 무사히 도망쳐 나온 것 같았다. 멀리서 다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그 소리는 그 노파의 것이었으리라. 아마도 동물의 영혼을 자기 몸에 빙의시켰음이 틀림없어 보였다.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마스터의 차까지 돌아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하나같이 아무 말이 없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게 앞에 와 있었다. 대강 인사들을 교환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부터 나는 그 가게에 가지 않게 되었다. 그대로 출장 한 달을 채우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왔다. 살던 곳으로 돌아오고 반년 정도 지난 후 겨우겨우 그 노파의 일도 점점 잊혀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가끔씩 꿈에 나오기까지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핸드폰이 울렸다. 사하짱으로부터였다.
여보세요? 난 주저하면서 겨우 전화를 받았다. 유기상, 오랜만이야. 사하장은 당연한 거겠지만 반년 전과 변함없는 목소리였다. 시간 괜찮으면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특별히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다음 일요일에 기우형까지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일요일, 사하장은 약속 시간 2분 전에 패밀리 레스토랑에 나타났다. 오랜만. 야, 오래간만이야. 앞뒤 없이 인사부터 나눈다. 오늘 유기상을 부른 이유는 사하장이 말을 꺼냈다. 실은 그날 이후 다카시상이랑 가게 마스터한테 연락이 안 돼. 그날 사건으로 다카시상과 마스터가 전화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 같았다. 마스터는 운영하는 가게도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시골로 돌아갔다고도 한다. 다카시상에 이르러서는 그 소식을 전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고 한다. 사하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을의 일을 나름대로 조사해봤어. 그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한 권의 파일을 건네주었다. 파일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다. 가와사키 마을, 별칭,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마을, 1927년 쇼와 2년 폐촌, 1700년대 중기부터 1860년경에 걸쳐서는 가죽 제품을 만들어 그것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마을 인구는 모두 100명 정도로 소위 피차별 지역이었다. 외부와의 교류는 거의 없었고 농경과 수렵으로 근근히 자급자족 생활을 하고 있었다. 메이지 후기에 들어서 마을 인구가 20명으로 줄고 1927년 쇼와 2년 마지막으로 남은 몇 명이 옆마을로 이동하며 폐촌. 여기까지 읽었을 때 뭔가 머리에 딱 떠올랐다. 어쩌면 그때의 노파는 마지막으로 가와사키 마을에 남았던 마을 사람이었던 건가? 사하장은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그 마을은 가죽 벗기는 마을이라고 불리면서 심하게 차별을 받아왔어. 그러던 중에 외부와의 교류는 점점 줄어들고 고립화되었던 것 같아. 거기다 그 마을은 수렵이나 가죽 제품 제작을 생업으로 하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동물을 신으로서 이름 붙이고 제사를 지냈대. 우리가 본 왼쪽 비석은 죽인 가축들의 위령비였던 것 같아. 사하장은 말을 계속 이었다. 그 마을의 어떤 집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무당 같은 일을 하는 일족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일족은 짐승의 영혼에 빙의해서 농작물의 풍년을 빌거나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거나 했대. 그리고 1년에 한 번 동물의 신에게 제물로 사람의 가죽을 바쳤다고 해. 어쩌면 우리들이 그날 그 장소에서 본 것은 그런 의식의 일부였는지도 모르겠다. 그 후 그 노파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단지 가와사키 마을 근처 지역에서는 지금도 계속 한 해에 한두 명 정도가 행방불명 되고 있다고 한다.